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여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파고들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선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암시하는 구호가 공공연하게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정치 행위는 임박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와 맞물려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부터 숭례문까지 차도 한 방향을 집회 참가자들이 메웠습니다. 2시간 20분 동안 이어진 오늘 집회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김건희 여사와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전쟁 유발 정책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하지만 지도부 연설과 구호는 사실상 정권 퇴진 집회에 가까웠습니다.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라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는 없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를 언급하며 정권 심판을 주장했습니다. 역사의 분기점마다 언제나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이 대표는 집회를 마친 뒤 자신의 무죄 촉구 탄원서를 작성하는 부스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각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에게 당원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지역 이름이 적힌 깃발을 들거나 파란색 점퍼를 입은 당원이 적지 않았습니다. 장외 집회를 기점으로 특검 수용 1000만 서명 운동을 시작한 민주당은 오는 14일 세 번째로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이재명 대표 맞춤형 방탄 집회라며 이 탄핵 정국을 조성해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지지율 적신호가 켜진 대구 경북을 찾아 뒤숭숭한 지지층 민심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장외 집회가 열리는 시각 국민의힘 의원들은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달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를 위해 맞춤형 방탄 집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오선 중진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 재판 담당 법관을 겁박하기 위한 목적의 집회라고 지적했고 박수영 의원도 초조한 이 대표가 이제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목적은 오롯이 이재명 방탄임을 이제 온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민생을 내팽개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구 경북 지역을 돌며 당원 격려에 나섰는데 지역 당원 협의회가 아닌 중앙당 차원에서 당원 교육이 실시된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최근 텃밭으로 평가됐던 대구 경북에서 국정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당 지도부가 수습에 나선 거란 분석입니다. 여러분이 압도적인 지지로 탄생시킨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하다가 보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아직 최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여론 변화를 꾀하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4일 국회에서 열리는 예산안 시정연설엔 윤석열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이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이번 달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일과 무관치 않다고 전해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판 생중계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일인 만큼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론은 다음 주쯤 날 것 같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엔 탄원서가 280여 건 접수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은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법원에 생중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녹취록이 짜집기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 동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원 내규를 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촬영과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익성이 인정되면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국정농단 사건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국민적 관심을 이유로 1심 재판이 생중계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인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참 동의하지 못한다는 점. 법원은 선고를 일주일 앞둔 다음 주쯤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들이 짚어드립니다. 여의도와 용산 사이 여용사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뭡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야 장외 집회와 문의 독후감입니다. 예, 집회와 독후감, 어떤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의미죠? 예, 이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이 자신의 SNS에 책을 하나 추천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작가의 에세이인데 슬프면서도 아름답고 따뜻한 감동을 주는 책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요, 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대화가 담긴 이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대대적인 대여 공세에 나선 날이었습니다. 이에 이 김남국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원죄가 있는 문 전 대통령이 신선 노름, 책 장사를 한다는 식의 이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치 없이 책을 권할 때가 아니라요. 이 오늘 이 장외 집회에 함께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외 집회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죠? 예, 아무래도 이 경호 문제도 있을 테고요. 이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이 정치 집회에 직접 참석하는 건 여러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의원의 요구 역시 그만큼 이 장외 집회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의미 이런 표현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국회의원은 물론 각 지역 단위의 당원들까지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이번 집회에 당력을 쏟아붓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집회에서요, 이 대표가 강조한 헌법 1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때 들고 나왔던 구호입니다. 이 지도부는 아직까지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 오늘 집회 이후의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실질적인 탄핵 추진으로까지 이어갈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는 15일과 2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일정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집회에서는 이재명 무죄라고 쓰여진 팻말도 이 구호가 적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띄움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법원 압박까지 노린 전략이다. 이런 게 여권의 시각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볼까요? 예, 다음 주제는 빨간옷 변호사의 정체는입니다. 그러게요. 이 빨간옷 변호사가 누굽니까? 어제 대통령실 국정감사 때 화제가 됐던 의외의 인물이 있습니다. 네. 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 강혜경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동행한 노영희 변호사인데요. 의원 질문에 강 씨가 답하는 도중에 강 씨를 찾아가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빨간 옷 입으신 여성분 계시잖아요. 강혜경 증인이 증언을 할 때 뒤에서 계속 귀옛말을 하시고 두 번이나 하신 다음에 김성애 의원님한테 귀옛말로 뭐라고 하셨어요? 무슨 공작을 접합니까? 변호인이 조력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국정감사장이죠? 예.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안 그래도 그 문제로 여야가 실랑이를 벌였는데요. 이 야당에서는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는 법률에 근거해서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 씨가 발언 중간에 끼어든 점, 특히 이 질의하는 야당 의원까지 찾아가서 귓속말을 한 거는 야당으로부터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까지 오시는 동작은 저로서도 예상할 수 없었던 동작이고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런데 무슨 말을 했다고 합니까? 강혜경 씨가 증언 도중에 말이 끊겨서 이 추가로 증언을 더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요, 이 노 변호사가 야당 의원과 같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등 이 친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일종의 공작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배준형 간사님 저한테는 사과하실 것 같은데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같이 방송한 적도 없고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또 신장식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신장식 위원님하고 여기 유튜브에 같이 나오셨는데 다시 저한테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자, 기억 못했어요. 죄송해요. 저 기억 못한 거 죄송합니다. 대통령도 명태균 씨 잘 기억 못하셨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참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군 투입이 임박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짚어봅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전쟁 시작 이후 최대 규모로 드론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부 격전지 진격에도 속도를 냈는데 우크라이나는 금융기관 사이버 공격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건물 잔해를 끝없이 치웁니다. 경찰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송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를 또 폭격했습니다. 경찰서와 주택 10여 채가 파손돼 경찰 1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О 4-й годині було запущено росіянами 2 балістичні ракети в напрямку міста. 러시아군은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하르키우를 거의 매일 공습하면서 동부 전선 진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동부 격전지 돈바스에서 서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땅을 차지했는데 한 달 동안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러시아는 또 10월 한 달간 개전 이후 가장 많은 2,023대의 공격용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날려보냈습니다. 북한군까지 투입되면 우크라이나가 한층 더 어려워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불법 점령 중인 크림반도 내 러시아은행 4곳에 디도스 공격을 가해 온라인 뱅킹을 마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수천 명이 국경 근처에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며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 승인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러시아와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는 북한은 국제사회와 공개 충돌했습니다. ICBM 발사를 규탄한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 편견적 태도라고 맞받는가 하면 자신들의 핵 노선은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 ICBM 발사를 규탄하는 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ICBM 화성 19형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사무총장은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김여정 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태도라며 전면 배격한다고 맞섰습니다. 김여정은 또 노선 변경이란 있을 수 없다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의 엄중 경고를 외면하고 도발적으로 나올수록 보다 강력한 대응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또 최선희가 김일성의 소련 방문 기념 현판 제막식에서 푸틴 동지의 현명한 영도 아래 러시아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연설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최선희와의 전략 대화에서 미국과 동맹들에 맞서는 북한의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행동이고 정당한 것이다. 이제 그 구조를 계속 이제 강조하는 거죠. 한미 대 북러라는 이 구도 자체의 정당성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사실화시키고. 한국과 캐나다는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간 4일 북한 ICBM 도발을 논의하는 공개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북한군 8,000명이 우크라이나 전장 최전선에 배치된 상황은 우리 안보에도 어떤 식으로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야당 의원들은 남의 나라 전쟁이라며 참관단 파견조차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0,000명이 넘는 파병 대가로 현금 지원은 물론 핵과 미사일 기술까지 이전받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한국의 실전적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한국도 참관단을 파견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대 정부도 해외에서 벌어진 각종 전쟁에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팀 등을 꾸준히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남의 나라 전쟁이라며 왜 끼어드냐고 비판합니다. 왜 전쟁에 끼어들어서 우리가 전쟁 속으로 말려들게 합니까? 남의 나라 전쟁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장난 안보 정책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전황을 분석하기 위한 참관단 파견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당초 야당 내에서도 나왔지만 최근엔 이조차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진 분위기입니다. 한 명이 가더라도 군은 파병입니다. 법을 위배해 가면서 한다면은 이것은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고 살상무기 지원이나 전투부대 파병이 아닌 필수적인 안보 활동까지 문제 삼는 건 지나친 정쟁화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최근 납북자 가족 단체와 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려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아예 대북 전단 살포를 하지 못하도록 조례나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문제 고승현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네, 고 기자, 한 지자체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위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 9월 연천군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연천군 남북 협력 및 접경 지역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는 군수가 접경 지역에서 부유물 살포 등 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와 접경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김덕현 군수가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에서 재의결을 거치며 조례안은 폐기됐습니다. 찬성 2표, 반대 5표가 나왔는데 처음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 군수가 거부권을 행사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위헌 소지 때문이었습니다. 네, 위헌 소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헌법과 배치된다는 겁니까? 네, 헌법 37조 2항 내용입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북전단 살포를 아예 금지하는 건 과한 제한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지난해 9월 민주당 주도로 제정한 관련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당시 헌재 판결을 보면요. 법의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본 건가요? 네, 4년 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4조의 3호가 대상이었는데요. 법률 24조는 전단 등의 살포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고 25조 벌칙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항에 대해 헌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특히 재판관 가운데 4명은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나 위험은 전적으로 제3자인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다며 이러한 책임을 전달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건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위헌 판결이 내려졌으면 이제 법률이나 조례 제정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여러 개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무조건 금지하는 규정 대신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대북전단 금지법은 대북전단 살포 사전 신고 의무화와 위험할 경우 경찰의 살포 금지 통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네, 연천군 의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조례를 다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주민의 안전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일 듯합니다. 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그 누구의 승리도 예측하기 어려운 초박빙입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는
최대 승부처이자 민심 축소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희 특파원이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태영 특파원, 펜실베이니아주 결과가 대선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펜실베이니아의 가장 큰 도시인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대선 3일 전 펜실베이니아로 온 것은 이곳이 승부를 가르는 최대 경합주이기 때문인데요. 7대 경합주 중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은 데다 경합 양상이 가장 치열한 곳입니다. 2016년에는 트럼프가 2020년에는 바이든이 펜실베이니아를 가져가면서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두 후보 모두 각각 10번 이상 유세를 하며 공을 가장 많이 들였는데요. 민심은 대혼전입니다. 이 여론조사도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조사에서는 해리스가 50%, 트럼프가 48.2%였지만 에머슨대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49%, 해리스는 48%였습니다. 개표 전까지는 결과를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 불복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네, 이번 선거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 또는 역대 최고령 대통령의 기록이 나오는 대선입니다. 이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로 인한 갑작스러운 해리스의 대타 등판, 트럼프의 2차례 암살 시도 등 굵직한 변수들의 연속이었는데요. 어느 누가 당선돼도 한국에 미칠 영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벌써부터 펜실베이니아에서 선거 사기가 진행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유권자 방해 행위야 조작 가능성을 문제 삼았는데 이 패배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결과를 뒤집기 위한 포석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명확한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만큼 최악의 경우에는 지난 2021년 1월 6일 이후에 난입 같은 폭력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펜실베이니아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은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도 중국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허용은 처음인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지 오현주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방문한다면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길게는 15일 동안 중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오는 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에 넣은 건 처음입니다. 외교 관례상 비자 면제는 상호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한국은 중국인 입국자에 대해 비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결정한 데는 내수 진작과 함께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적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입니다. 시장을 열어서 이미지 개선 내지는 소비 이것도 하면서 한중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건데. 중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관광 산업과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비자 면제국을 확대해왔습니다. 我愿告诉总理先生，中方决定给予斯洛伐克公民15天免签入境中国待遇。 이번에 유럽 8개국과 한국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모두 29개로 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한때 혁신의 대명사로 불렸던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이 또 한 번 굴욕을 당했습니다. 미국 대표 기업만 들어가는 다우지수에서 제외되고 그 자리를 엔비디아에 내준 겁니다. 의미와 배경을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8년 설립 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았던 인텔. 외계인을 납치한 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빼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며 1999년 미국을 대표하는 30개 기업만 들어가는 다우지수에 편입됐습니다. IMF 외환 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우리나라에서도 인텔 칩을 탑재한 개인용 컴퓨터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When this door opens, the internet's going to be a whole lot more fun. The Pentium 3 processor. 하지만 인텔의 비대해진 조직은 진화를 거듭하는 반도체 시장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했고 경쟁자들에게 추월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라는 새 파도에 올라타지 못하면서 주가는 올해만 50% 넘게 빠졌고
시가총액 순위도 100위권 밖으로 밀렸습니다. Intel's missing out on AI is one of the reasons why they're in the situation they're in right now. 다우지수를 관리하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결국 인텔을 다우지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텔이 빠진 자리에는 AI 반도체의 최강자가 된 엔비디아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AI demand for these services has completely gone supernova in the past several months to a year. There's just not an alternative really for NVIDIA's design chips. 전문가들은 인텔의 탈락과 엔비디아의 편입이 방심하면 곧 도태되는 반도체 시장의 역동성을 드러낸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주말인 오늘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5도를 넘어서며 역대 11월 기온 가운데 4위였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양동이 안에 들어있는 해초를 퍼냅니다. 문어, 물고기 등 다양한 모양 틀에 해초를 붓고 굳히면 우리가 먹는 김이 완성됩니다. 엄마랑 둘이 문어 모양을 만들었어요.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아이들은 나뭇가지와 은행잎으로 집을 지으며 가을을 만끽합니다. 오늘 그래도 조금 추울 줄 알았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기분 좋아요.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25.1도를 기록하며 예년보다 10도 정도 높은 이상 고온을 보였습니다. So hot right now, and I heard next week is going to be very cold, so very confused about this weather. 11월 서울 기온이 25도를 넘긴 건 기상 관측 이래 4번째입니다. 인천과 광주 등도 23도를 웃돌았는데 일요일인 내일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월요일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4일 북쪽 기압골이 통과한 후에 낮부터는 대륙 고기압 확장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 중심으로 낮 기온이 전날보다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내외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은 더 추워져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강원 일부 지역은 영하권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8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무면허였던 이 운전자는 신경안전제를 복용한 상태였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연쇄 추돌을 일으킨 차량들이 엉켜있고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갑자기 흰색 승용차가 빠르게 후진해 서 있는 차량을 들이받더니 다시 전진해 앞차를 또 받습니다. 잠시 뒤 또다시 후진하며 다른 차를 받고 방향을 돌려 역주행으로 중앙분리대에 올라섭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한 시민이 다가가 내리라고 하는데 그대로 매달고 또 차가 움직여 아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고 낸 차는 앞대가리가 싹 없어졌어. 차가 저기서 내려오는 차니까 부딪혀가지고. 오늘 오후 1시 40분쯤 20대 여성 운전자가 차량 7대를 앞뒤로 연속해서 들이받았습니다. 가해 차량에 받친 오토바이는 옆면이 이렇게 우그러졌고 중앙분리대 옆 구조물도 아랫부분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9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조사 결과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았고 간이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다만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식 마약 검사를 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경남 함양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덤프트럭과 화물차가 추돌해 골재가 도로로 쏟아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김해에서는 음주 차량이 생후 100일과 3살짜리 아기가 단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달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대전 통영고속도로 서상나들목 인근. 덤프트럭이 앞서가는 화물차를 추월하려고 1차선으로 진입하더니 중심을 잃고 휘청이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며 넘어집니다. 적재함에 실려있던 모래와 자갈 등이 순식간에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화물차는 중앙분리대를 받고 가드레일 쪽은 정차가 되고요. 점프에 운전하신 분이 경상인데 병원에 구송됐습니다. 골재를 치우느라 한 개 차선이 통제돼 5시간가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운전석 앞범퍼가 깨져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습니다. 50대 운전자는 술을 마신 채 이승합차를 몰다 차량 3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과 생후 100일과 3살짜리 아기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술 먹고 가다가 이제 반대방 차량 하나 받고 이제 또 옆에 펜스 받고 다시 또 오는 차 받고 주차된 차량 받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에는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52톤급 낚시 유선이 정박 중인 바지선을 들이받아 유선에 타고 있던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전 남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혜 씨는 이 밖에도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부동산 투자금 출처 등 소명해야 할 의혹이 한둘이 아닌데요. 이재준 기자가 전직 대통령 딸의 사법 리스크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전주지검 청사의 정막감만 감도입니다. 검찰은 어제 문다혜 씨에게 참고인 신분 소환을 통보했지만 문 씨는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문 씨의 전 남편 서모 씨는 관련 경력 하나 없이 2018년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이 됐습니다. 문 씨는 당시 함께 태국으로 건너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 2천여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을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였던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문 씨의 부동산 자금 관련 의혹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2018년 서울 구기동 빌라를 팔고 2019년 양평동 빌라를 사는 과정에 태국에 거주하던 문 씨가 경호원을 통해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충당한 정황이 검찰에 파악된 겁니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나 돈 세탁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 아닙니까? 이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 씨는 제주도의 단독주택과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영등포의 오피스텔의 경우 숙박업 운영 자체가 불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 애쓰는 동안 문다혜 씨는 이른바 갭 투자를 통해 억대 이익을 본 사실까지 알려지며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문다혜 씨는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자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문 씨는 한 달 만에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던 문 전 대통령은 형사처벌이 임박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공모주 투자는 최소 야식값은 번다는 일명 치킨값 투자로도 불렸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상장만 하면 하락에 심지어 상장 첫날 하한가 근처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공모가 부풀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힘찬 북소리와 함께 증시에 입성한 로봇 전문 교육기업 에이럭스. 공모가 아래에서 거래를 시작하더니 하한가 근처까지 폭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역대 공모주 중 첫날 기준 최대 낙폭입니다. 최근 상장한 다른 공모주들도 첫날부터 줄줄이 하락 중인데 처음부터 공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모가는 해당 기업과 상장 주관사가 실적과 동종기업 주가 등을 참고해 희망 범위를 제시한 뒤 투자자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정해집니다. 그런데 신규 상장사가 낙관적인 전망을 근거로 희망 범위를 높게 책정하고 공모주 열풍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일명 공모가 뻥튀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모가를 높였을 때 주관사가 받게 되는 어떤 수수료라든지 챙겨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재검토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난해 상장한 파두도 상장 직후 실적과 주가가 급락해 논란이 됐습니다. 파두 사태 기억하시죠? 검찰 지휘를 받아서 유의미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논란 속에 시장의 관심은 다음 주 상장하는 하반기 대여 더본코리아의 첫날 주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고수온으로 올가을 인천 앞바다에서 꽃게가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이 대신 서남해 안에서 주로 잡히는 갈치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때 아닌 갈치풍어를 만난 인천 소래포구를 강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업을 마치고 부두에 들어선 어선. 선원들이 창고에서 꺼낸 상자에 은빛 갈치가 담겨 있습니다. 요 근래 와서는 요 위에 저기 막 목격도 거기까지 울선 밑에 거기까지서 잡고 있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천 앞바다에서 갈치는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소래 공판장에서 142kg이 거래됐는데 올해는 지난달까지 1,787kg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17일에는 350상자가 경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기 힘들던 갈치의 등장으로 공판장은 활기를 띱니다. 이곳에서 경매를 마친 신선한 갈치는 바로 옆에 있는 어시장으로 옮겨져 판매됩니다. 상인들은 서남해 지역에서 사오던 갈치를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고 구입할 수 있어서 좋고, 예전에는 목포나 이렇게 올렸는데 저희가 그 대신 싸지가 않았잖아요. 저희는 판매 구입을 빨리 할 수 있어서 좋고요. 직접 눈으로 보고. 소비자는 신선한 갈치를 저렴하게 살 수 있어 만족합니다. 지금 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보기에 그냥 싱싱해 보여요. 이상기후가 가을철 어장과 가정의 식탁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트렁크 속옷을 입는 여성, 레인부츠를 신는 남성,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이 패션이 요즘 젊은 층에서 유행입니다. 성별의 경계를 허물었다고 해서 젠더리스로 불리는 이 패션은 전통적인 성 역할보다는 실용성을 우선하는 요즘 세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중년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트렁크 속옷.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답답한 느낌이 너무 싫었는데 이제 트렁크는 밑에 조임이 없다 보니까 너무 입은 것 같지 않은 편안함? 이게 제일 좋아서. 편하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여성용 트렁크는 올 들어 판매량이 2배가량 늘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을 때 배가 나오고 이 삼각부가 조이는 게 너무 불편해서 그때 남편 트렁크를 입기 시작을 했거든요. 트렁크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닌 왜 여성은 못 입을까라는 이제 생각에. 레인부츠나 양산도 더 이상 여성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성용보다 길이가 약간 짧은 남성용 레인부츠와 어두운 색 계열의 남성용 양산은 이미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입니다.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이른바 젠더리스 패션입니다. 기업 유니폼에서도 성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국내 항공사나 백화점 등이 남녀 구별 없이 입을 수 있는 복장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 팔 동작이 많거나 한데 신축성이 좋으니까 고객 응대할 때도 편하고.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보다 실용성을 더 중시하는 분위기가 패션에서도 성별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이 아마추어 야구 최강 쿠바에 2연승을 거뒀습니다. 1차전에서 투수진의 활약이 컸다면 오늘은 타자들이 펄펄 날았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동희가 높은 직구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깁니다. 곧이어 만루 상황까지 왔지만 추가로 점수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 에이스 고영표는 쿠바 기베르트에게 솔로포를 내줍니다. 그래도 류중일호의 타선은 계속 두드렸습니다. 4회 박성환과 홍창기, 송성문까지 적시타를 터뜨리며 3점을 뽑아냅니다. 아마야구 최강이라는 쿠바도 만만치 않습니다.
메이저리거 몽카다가 엄상백을 상대로 적시타를 치며 한 점을 또 따라붙습니다. 쫓고 쫓기는 경기를 반복했지만 한국의 방망이가 더 뜨거웠습니다. 8회엔 무려 8점을 뽑아냅니다. 교체 투입된 나승엽부터 최현중까지 불방망이를 휘두르며 격차를 벌립니다. 안타 14개를 몰아친 한국은 쿠바를 13대 3으로 꺾었습니다. 투수도 컨디션이 좋고 오늘 타자들은 어제보다 타선 연결이 잘 되고 집중력 있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2연승을 거두며 자신감을 충전한 류중일호는 내일이나 모레 최종 엔트리 28명을 발표합니다. 전 국제대회에서 일단 좋은 성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충분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전지 대만으론 8일에 떠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대만,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호주와 슈퍼라운드 진출을 놓고 다툽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단풍이 한창인 제주에는 어제 하루에만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11월 강수량으로는 10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비는 잦아들었지만 동해안은 오늘 밤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며 포근했는데요. 온화한 날씨 속 단풍을 구경하는 시민들의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며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또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 정도 낮게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과 강릉이 11도, 부산 15도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2도, 대구 21도 예상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며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NBA 파이널 경기 종료까지 5초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막상막하의 동점 상황에서 J.R. 스미스가 공격 기회를 잡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시도하는 대신 공을 잡은 채 3점 슛 라인 밖으로 나갔고 이 치명적인 실수로 팀은 결국 패배합니다. 본인 팀이 이기고 있다고 착각해서 시간을 허비했던 겁니다. 후보 시절 낮은 지지율에 대한 질문에 경기장의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고 답했던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여전히 점수에는 무심한 모습입니다. 참모들은 다른 나라 상황을 언급하며 위로합니다. 기시다 총리도 계속 15%, 13% 내외였고 유럽의 정상들도 20%를 넘기는 정상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10%대 지지율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으로 인한 반작용이라기엔 대통령 주변에서 터져나온 잡음들이 민망합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던 대통령 본인의 발언과도 배치됩니다. 경기가 아직 반이나 남았는데 심판도 관중도 링에 오른 선수를 탓하는 상황. 전광판의 숫자를 애써 무시하기보다는 이제는 고개를 들고 겸허히 바라보는 것이 진짜 용기일 겁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